AI, 전력, 데이터, 클라우드, 재생에너지, 미래 문명이 굴러가는 모든 기반. 이 기반을 소유하려는 회사가 한국에 투자를 선언했습니다. 블랙록,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국가보다 많은 자산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권력. 그 블랙록이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가져올지 지금부터 들여다봅니다. 이야기는 1960년대 말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10대들이 록 음악과 반전 시위에 빠져 있을 때 한 소녀는 전혀 다른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레리 핑크였죠. 1952년 12월 2일 캘리포니아 벤 나이스에서 태어난 그는 구두 가게를 운영하는 아버지와 영어 교수인 어머니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유대인 가정의 3남매 중 하나였던 그는 어떻게 하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치가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UCLA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우연히 들은 부동산 수업이 그의 인생 경로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갑자기 그는 백악관 대신 월스트리트를 꿈꾸게 되었거든요. 권력을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정치가 아니라 돈이라는 걸 깨달았던 거죠. 1974년 정치학 학사를 마친 그는 곧바로 UCLA 앤더슨 경영대학원에서 부동산 MBA를 취득했습니다. 1976년 24세의 레리는 월스트리트의 명문 투자은행 퍼스트 보스턴에 입사했습니다. 당시 유대인 트레이더로서 편견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월스트리트에는 하나의 철칙이 있었죠. 돈을 벌면 다른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레리는 정말로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개발한 것은 모기지 담보 증권이라는 금융상품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 개의 주택 담보 대출을 하나로 묶어서 투자 상품으로 만드는 거였죠. 이 아이디어는 1980년대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레리는 회사에 연간 10억 달러의 수익을 안겨주며 가장 빠르게 승진했고 28세라는 나이에 전무이사가 되었죠. 31세에는 경영위원회 멤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1986년 레리는 자신의 경력을 완전히 망가뜨릴 뻔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확신한 그는 회사 자금으로 큰 베팅을 했죠. 하지만 해지 계산에서 숫자를 잘못 입력했습니다. 금리는 오르지 않고 오히려 떨어졌고 해지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단 하나의 거래로 회사에 1억 달러의 손실을 입혔거든요. 몇 달 후 레리는 퍼스트 보스턴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실패 중 하나로 기록되었죠. 그때 그는 뼈저린 교훈을 얻었습니다. 위험은 마약과 같아서 매혹적이지만 위험하다는 것을 말이죠. 나중에 2016년 UCLA 졸업식 연사로 초청받았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시장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사이 세상이 변했기 때문이죠. 그는 앞으로는 위험 관리의 달인이 되겠다고 다짐했고 이 결심이 훗날 블랙록을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로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실업자가 된 레리에게는 재기를 위한 팀이 필요했습니다. 1억 달러를 날린 트레이더를 따르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았지만 그는 어떻게든 뛰어난 인재들을 모았죠. 로버트 카피토, 수잔 와그너를 비롯한 8명의 핵심 인재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때 나타난 구원자가 블랙스톤의 공동 창립자 스티븐 슈워츠만이었습니다. 그는 레리의 아이디어에 투자하기로 했고 5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대신 회사 지분의 50%를 요구했죠. 이렇게 해서 1988년 블랙록이 탄생했습니다. 블랙스톤과 블랙록 둘 다 검은색이 들어가는 이름이었는데요. 슈워츠만은 나중에 CNBC 인터뷰에서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레리가 내게 물었죠. 블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가족 이름을 갖는 게 어떻겠냐고. 블랙록의 핵심 무기는 알라딘이라는 컴퓨터 시스템이었습니다. 자산, 부채, 파생상품 투자 네트워크의 줄임말이었죠. 찰스 할락이 처음 설계한 이 시스템은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의 워크스테이션 한 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냉장고와 커피 머신 사이에 놓여있던 그 작은 컴퓨터가 훗날 21조 달러를 관리하는 괴물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이 시스템을 통해 무수히 많은 가상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었습니다. 변동성이 큰 금융시장에서
이런 위험 분석 능력은 엄청난 경쟁력이었습니다. 블랙록의 영업 전략은 간단했어요. 고객의 자산을 관리해주면서 동시에 최첨단 위험 분석을 제공하는 거였죠. 1994년 블랙록의 진가가 드러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채권 시장이 대폭락하면서 대부분의 투자 회사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지만 블랙록은 거의 피해 없이 위기를 넘겼거든요. 5년간 정교하게 다듬어온 위험 관리 모델 덕분이었죠. 이때부터 사람들은 확신했습니다. 복잡하고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블랙록에 전화하는 게 답이라고 말이죠. 더 중요한 건 이해의 지휘의 키더 피바디 자회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블랙록이 알라딘으로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입니다. 이 성공으로 블랙록은 금융계의 구원자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블랙록의 성장세도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레리와 슈워츠만 사이에 권력 갈등이 불거졌거든요. 레리는 직원들에게 회사 지분을 나눠주고 싶어 했지만 슈워츠만은 자신의 지분만 줄어든다며 반대했죠. 결국 1994년 둘은 결별하게 됩니다. 슈워츠만은 나중에 이 결정을 영웅적인 실수라고 회고했습니다. 레리는 블랙록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고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1999년 블랙록이 상장한 후 회사는 폭발적인 성장을 시작했습니다. 알라딘 시스템은 블랙록 내부용으로 개발되었지만 이제 경쟁사들도 이 시스템을 사고 싶어 했거든요. 복잡한 금융 위험을 이해하고자 하는 모든 회사들에게 알라딘을 라이선스로 판매하기 시작했죠. 이건 말 그대로 돈을 찍어내는 기계나 다름없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레리는 본격적인 인수합병에 나섰습니다. 채권 전문 회사에서 시작한 블랙록을 모든 것을 관리하는 종합 자산 운용사로 확장하려는 계획이었죠. 주식, 헤지펀드, 글로벌 펀드, 블랙록은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거듭났습니다. 2005년에는 스테이트 스트리트 리서치 앤드 매니지먼트를, 2006년에는 메릴 린치 인베스트먼트 매니저스를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레리에게 진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가 80년대에 개발했던 모기지 담보 증권들이 미국 금융을 완전히 망가뜨린 거였죠. 베어 스턴스가 무너지고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는 동안 레리는 위험을 일찌감치 파악하고 이런 위험한 증권들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해 두었습니다. 모두가 패닉에 빠져 있을 때 레리에게는 기회였습니다. 바클레이스 은행이 무너진 리먼의 일부를 헐값에 인수했다가 독성 자산의 발목이 잡히자 핵심 사업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거든요. 바로 이셰어스라는 세계 최대의 ETF 사업이었죠. 당시 3천억 달러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던 이 사업은 금융계의 보석이었습니다. 레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135억 달러라는 거금을 주고 바클레이스 글로벌 인베스터스 전체를 인수했죠. 2009년 12월 1일 이 역사적인 거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한 번의 거래로 블랙록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로 도약했습니다. 관리 자산이 단숨에 2조 7천억 달러로 늘어났거든요. 더 중요한 건 이거였습니다. ETF를 통해 블랙록은 거의 모든 대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어요. 월마트의 4%, UPS의 8%점. 겉보기에는 작은 지분 같지만 실제로는 이런 회사들의 경영진 선임부터 주요 정책 결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의결권이었죠. 하지만 블랙록의 가장 교묘한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술적으로 수동적 투자자로 분류되어 다른 금융회사들이 받는 엄격한 규제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정부는 절망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모기지 담보증권의 원조 개발자였던 레리야말로 이 복잡한 독성 자산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거든요. 당시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였던 티모시 가이트너는 하루에도 수십 차례 레리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레리의 팀은 부실 자산 평가부터 무너지는 은행 구제까지 모든 플레이북을 작성했습니다. 블랙록은 1,300억 달러에 달하는 독성 자산들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건 베어 스턴스와 AIG가 남긴 잔해들이었죠. 블랙록은 또한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의 자산도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연방준비제도를 위해 1조 2,500억 달러 규모의 모기지 담보증권 매입 프로그램을 관리했습니다. 이런 정부 계약들은 블랙록에게 다른 금융회사들은 접근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했고 이 정보들은 모두 알라딘 시스템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월스트리트를 단속하기 위한 도드 프랭크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실패하기에는 너무 큰 금융기관들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시작되었죠. 주요 은행들은 즉시 압박을 받기 시작했는데 더 많은 자본 준비금과
까다로운 규제 준수를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블랙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블랙록은 이 규제망을 완전히 빠져나갔습니다. 블랙록은 자신들의 붕괴가 시스템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제 당국을 설득했습니다. 레리 핑크는 오바마 대통령을 직접 만나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고요. 더 놀라운 건 블랙록의 정치적 영향력이었습니다. 2020년까지 100명 이상의 인사가 블랙록과 미국 정부 기관들을 오가며 일했거든요. 재무부, 연방준비제도, 증권거래위원회, 주요 규제기관 곳곳에 블랙록 출신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이런 회전문 인사는 블랙록에게 워싱턴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영향력을 제공했죠. 하지만 블랙록의 진정한 힘은 인맥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알라딘 시스템이었거든요. 윈도우가 개인용 컴퓨터의 운영체제라면 알라딘은 글로벌 금융의 운영체제나 다름없었습니다. 블랙록의 최대 경쟁자인 뱅가드와 스테이트 스트리트조차도 위험 관리를 위해 알라딘을 사용하고 있을 정도였죠. 2020년까지 알라딘은 240개 고객사에 21조 6천억 달러를 추적했습니다. 전 세계 금융자산의 약 7%를 관리하는 셈이었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거대 기술 기업들도 모두 알라딘을 사용합니다. 더 소름 끼치는 건 공공기관들도 알라딘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 유럽중앙은행, 일본 연금기금, 모든 곳에서 블랙록의 도움을 요청했거든요. 2020년 코로나 사태 때도 연방준비제도는 경제 안정을 위한 대규모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블랙록에 위탁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 금융기관들이 모두 알라딘이라는 하나의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 알라딘에 문제가 생긴다면, 사이버 공격이라도 받는다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순식간에 마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위험에 대해 진지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블랙록의 COO 롭 골드스타인은 말합니다. 알라딘은 포트폴리오 매니저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지원하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비판자들은 반론합니다. 위험 관리에서 과점은 특히 위험합니다. 시스템에 약점이 있다면 더더욱 그렇죠. 2010년대 후반부터 블랙록에 대한 비판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이 블랙록을 기후 파괴의 주범으로 지목하기 시작한 거죠. 석유 대기업들의 수백억 달러를 투자해서 아마존 열대우림을 파괴하고 있다는 비난이었습니다. 시위대들이 블랙록 사무실 앞에 몰려들었고 심지어 레리 핑크의 집 앞에까지 나타났죠. 하지만 레리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블랙록을 ESG의 옹호자로 리브랜딩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는 ESG 말이죠. 레리는 지속 가능성, 다양성, 기후변화 대응을 블랙록의 핵심 투자 원칙으로 선언했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어요. 마침내 사람과 지구를 생각하는 월스트리트의 거물이 나타났다는 찬사를 받았거든요. 블랙록은 잠깐 도덕적 자본주의의 모델로 칭송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를 믿지는 않았습니다. 환경단체들은 블랙록이 여전히 막대한 화석연료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위선이라고 지적했죠. 반대편에서는 보수층과 월스트리트가 레리의 리브랜딩을 강력히 비판했고요. 블랙록의 전 임원이었던 내부 고발자는 ESG를 완전한 마케팅 전략이라고 폭로했습니다. 단순히 기존 상품에 친환경 라벨을 붙여서 더 높은 수수료를 받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거죠. 2022년부터 반발이 폭발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공화당은 블랙록을 각성한 자본주의의 얼굴로 규정하며 레리가 수익보다 이념을 우선시한다고 비난했죠. 플로리다는 ESG 반대 시위의 일환으로 블랙록 펀드에서 20억 달러를 인출했고 텍사스도 블랙록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웨스트버지니아, 루이지애나도 블랙록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위기의 신호가 분명해졌습니다. 양쪽에서의 압력이 거세지자 레리는 조용하지만 심각한 후퇴를 감행했죠. 2023년 후반 블랙록은 조용히 탄소 중립 자산운용 이니셔티브에서 철수했습니다. 회사 내부 문서에서도 ESG와 다양성 이니셔티브에 대한 명시적 언급들이 삭제되었고요. 실제로 행동도 말과 일치했습니다. 2020년에 블랙록은 ESG 주주 제안의 거의 절반을 지지했는데 2024년에는 지지율이 4%로 급락했거든요. 레리는 심지어 자신이 ESG 논의에 참여하는 것을 후회한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레리 핑크는 항상 앞을 내다보는 인물입니다. 조류가 바뀌었다면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겠죠. ESG 붐이 끝났고 수익 잠재력도 약해졌다면
블랙록은 가만히 서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ESG가 걸림돌이 되었고 수동형 ETF 시장도 포화점에 도달했습니다. 레리는 블랙록의 다음 전략적 움직임이 필요한 때가 왔다는 걸 알았죠. 바로 인프라였습니다. 그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되었죠. 이 모든 혼란 속에서 계속 등장하는 이름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블랙록이었거든요. 전쟁이 시작된 지 몇 달 만인 2022년 9월 레리 핑크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와 개인적으로 화상회담을 했습니다. 블랙록을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 중심에 두는 협의였죠. 2022년 12월 우크라이나 경제부와 블랙록 금융시장 자문부서는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공식적으로 협력 협정을 맺었습니다. 세계은행 등 글로벌 기부자들로부터 이미 확보된 수천억 달러가 모두 평화가 찾아오면 파괴된 국가를 재건하는 데 전념하는 우크라이나 개발 기금으로 투입되었습니다. 세계은행은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을 최소 4,010억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나중에는 6천 유로 이상으로 올라갔죠. 하지만 월스트리트 거대 기업이 전쟁으로 파괴된 나라를 재건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건 우크라이나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인프라의 미래를 지배하기 위한 68조 달러 규모의 블랙록 계획 중 일부였거든요. 자산운용사가 금융자산에만 투자했을 때는 일반인들의 일상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산운용사가 우리가 사는 집, 출근할 때 지나는 도로, 치료받는 병원,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소유하고 통제하게 되면 2040년까지 전 세계는 68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고 전망되고 있거든요. 레리 핑크는 2025년 투자자 서한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인프라 투자는 너무나 거대한 기회여서 거의 파악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2040년까지 전 세계 인프라 투자 수요는 68조 달러에 달할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미국의 주간 고속도로 시스템과 대륙 횡단철도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라는 거죠. 항구에만 2조 달러가 필요하고요. 블랙록은 이 거대한 파일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는 전통적으로 공공기관에 의해 관리되어 왔습니다. 도로, 병원, 상하수도 시설. 하지만 점점 더 블랙록 같은 이윤 추구 거대 기업에 그 권한이 넘겨지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최고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지역의 주요 도시에 있는 유일한 국제공항에 대해서는 경쟁이 있을 수 없죠. 그걸 사면 통제권을 갖게 되고 그건 독점입니다. 수자원 인프라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사면 당신 것이 되는데 누군가가 새로운 상하수도 시스템을 구축할 리는 없잖아요? 소유주에게 가장 좋은 점은 바로 이겁니다. 물, 난방, 전기, 교통비가 하룻밤 사이에 아무리 급등해도 사람들에게는 대안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블랙록 같은 회사에 상하수도 인프라를 매각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대가로 선불금을 받고 보통 20-30년간의 장기 서비스 계약을 맺는데 새로운 소유주는 시스템을 잘 관리하겠다고 약속하죠.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새로운 소유주가 정말로 수도관 부식을 신경 쓸까요? 30년 계약의 마지막 5년이나 10년이 다가오면 인프라 개선이나 보강에 무슨 목적과 이유가 있을까요? 이는 단지 이론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 패턴이거든요. 필수 인프라를 매각하고 그것이 무너지는 경향이 30-40년간 지속된 후를 돌아보면 공공부문이 그걸 합리적으로 처리하거나 구제 금융 제공하거나 민간 공급업체의 대폭적 요금 인상을 허용해야 했습니다. 영국이 대중이 대가를 치른 유명한 사례를 제공합니다. 그곳에서 물 민영화는 재앙을 초래했거든요. 주변국보다 물값이 더 비쌀 뿐 아니라 유지관리 투자 미비로 오염도 더 심합니다. 2024년 1월 12일 블랙록은 그들의 68조 달러 게임 플랜 실행에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미국 투자 대기업 블랙록이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를 약 125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한 거였죠. 2009년 바클레이스 글로벌 인베스터스 인수 이후 이 회사 최대 인수였고 이를 통해 자산운용사는 인프라 투자의 거인이 되는 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GIP는 2006년 설립된 세계 최대 독립 인프라 펀드 매니저로 약 1,000억 달러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에든버러 공항, 멜버른 항구, 브리즈번 항구, 철도 시설, 에너지 자산, 수자원 관리 등을 소유하고 있었죠. 이 거래로 블랙록은 즉시 세계 최대 인프라 소유주 중 하나가 되어
약 1,500억 달러 상당의 중요한 글로벌 자산을 직접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1일 인수가 공식 완료되었습니다.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결합으로 우리는 1,500억 달러 이상의 총 자산을 가진 두 번째로 큰 민간 인프라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생각할수록 더 어두워지거든요. 구조적 수요, 계속되는 전쟁들, 세계적 갈등으로 전 세계 인프라가 파괴되고 있고 엄청나고 수익성 있는 재건 기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전 세계은행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가자 분쟁으로 생겨날 대규모 재건설 프로젝트들을 감당할 만큼 규모가 큰 회사는 블랙록밖에 없을 것입니다. 블랙록의 인프라 투자는 전후 불가피한 투자 기회들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폭탄이 투하된 직후 레리 핑크는 신속히 움직였죠. 이제 블랙록은 전후 복구 과정 전체에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2차 대전 이후 최대 재건 사업 중 하나이며 그들이 열쇠를 쥐고 있어요. 새로운 세계적 갈등이 다가올 때마다 재건 수요와 그에 따른 수익 창출 기회가 급증합니다. 레리 핑크는 ETF 투자처럼 인프라 투자를 차세대 투자 전략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그에게는 모든 게 더욱 달콤해지고 있어요. 공적 자금이 블랙록을 돕고 있거든요. 금융 전문가들은 이를 촉매적 자본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투자자의 꿈이죠. 공적 자금을 계속 지원받아 위험 부담 없이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당연히 좋아할 겁니다. 블랙록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지속적 불안정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전쟁으로 파괴된 지역에 민간 자본 유입을 장려하는 것이죠. 윈윈 상황처럼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처럼 파괴된 국가는 전쟁 종료 후 상당한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지만 블랙록은 투자자들이 제한된 위험으로 전후 재건에서 수익을 얻도록 했거든요. 하지만 불편한 현실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블랙록은 인덱스 펀드와 ETF를 통해 이미 방산업체에 대한 대규모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세계 분쟁에서 간접적이지만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블랙록은 록히드 마틴, 노스럽 그루먼, 레이시온 등 세계 최대 무기 제조업체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전쟁으로 전투기, 미사일, 폭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고조되는 세계적 긴장에서 직접적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비판자들은 블랙록이 살상 무기를 통해 2배 이익을 챙긴다고 노골적으로 비난했어요. 블랙록은 물론 이런 비난을 부인합니다. 우리는 승자를 고르지 않습니다. 단지 시장을 추적할 뿐이라고 주장하죠. 하지만 블랙록이 ESG에 대해 이전에 보인 공격적 입장이 증명하듯 블랙록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다면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록이 인프라 분야에서 맡게 될 새로운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열어줄 겁니다. 그리고 2025년 3월 4일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블랙록은 CK 허치슨 홀딩스로부터 파나마 운하 양쪽 끝의 항구들을 인수하는 약 203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발표했습니다. 파나마 운하가 다시 미국 통제하에 들어온 것이죠. 파나마 운하는 연간 4천만 개의 컨테이너 선박이 통과하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로 중 하나입니다.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이 51마일 수로는 미국 경제에 필수적이죠. 통과 선박의 약 70%가 미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블랙록,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 터미널 인베스트먼트 리미티드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발보아와 크리스토발 항구의 90%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추가로 23개국 43개 항구에 대한 지배 지분도 포함되었죠. 이는 일반 미국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생명선이지만 이런 혼란이 발생하면 전자제품, 식품, 연료 가격이 순식간에 급등할 수 있거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월 4일 의회 합동연설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오늘 한 거대 미국 기업이 파나마 운하 주변의 양쪽 항구를 매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파나마 운하는 미국인에 의해 미국인을 위해 건설되었습니다. 우리는 파나마 운하를 되찾고 있으며 이미 시작했습니다.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는 성명을 통해 말했습니다. 이 세계적 수준의 항구들은 글로벌 성장을 촉진합니다. 우리는 인내심 있고 장기적인 자본을 찾는 파트너들에게 점점 더 첫 번째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파나마 운하를 손에 넣은 블랙록, 이제 그들은 아시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2025년
블랙록은 한국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인프라, 재생에너지, 차세대 전력망. 왜 한국일까요? 무엇보다도 한국은 AI 시대의 핵심 요건을 모두 갖췄기 때문입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력,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 인프라, 높은 전력 공급 안정성,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위치. AI를 돌리려면 엄청난 전력이 필요합니다. 챗GPT 한 번 실행하는 데는 전력은 일반 검색의 10배입니다. 구글이 한 해 소비하는 전력량은 아일랜드 전체의 전력 소비량과 비슷합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AI 데이터 센터가 필요로 하는 전력은 현재의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블랙록은 이 모든 인프라를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전력망, 데이터 센터, 통신 시설, 냉각 시스템까지. 한국 정부는 이 투자를 환영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기술 이전, 글로벌 공급망 편입, 분명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블랙록은 더 이상 금융회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21세기 문명의 기반 시설을 소유하는 제국입니다. 전쟁 후 재건, 에너지, 항구, 전력망, 데이터 센터, 국가가 움직이기 전에 이미 블랙록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눈이 한국에 향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국 자본의 투자가 아닙니다. AI 시대의 기반을 누가 소유할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전력망과 데이터 센터는 한 번 넘기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소유권을 가진 자가 미래를 지배합니다. 한국이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첫째, 투자를 환영하되 핵심 기반의 통제권은 지켜라. 둘째, 돈보다 운영 기술을 확보하라. 블랙록에게 선과 악은 없습니다. 오직 수익만이 있을 뿐이죠.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본을 이용하는가, 아니면 그 자본에 의존하게 되는가. AI 시대의 권력은 알고리즘에 있지 않습니다. 전력과 데이터, 즉 기반을 누가 소유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은 준비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선택은 누구의 것이 될까요?